자, 오늘은 교과서 290쪽 그리고 학습지는 14차시 119쪽 세계 경제 변동과 한국 경제라는 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치사, 그죠? 정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월 민주항쟁까지 이제 민주화 운동의 이제 시작과 끝, 뭐 끝이라고 하긴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시작과 현재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경제가 이제 발전을 했고 1970년대까지 박정희 정부의 이제 그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경제가 이제 크게 성장을 했었고 이제 이후에 이제 볼 부분은 1980년대 이후 이제 전두환 정부 때부터 경제가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는 위기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나라 경제 부분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원 제목부터가 외환 위기와 사회 경제적 변화라는 단원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세계 경제 변동과 한국 경제라는 소단원을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 영화 포스터인데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국가 부도의 날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1997년에 있었던 IMF 사건, 외환위기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 영화야.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아직 이 영화를 못 봤어요. 네, 저도 이 영화를 못 봤는데 그냥 줄거리 정도는 알고 있지. 왜냐하면 저도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데 국가 부도의 위기가 어떻게 왔는가 이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고 그 위기 속에서 또 한몫 챙기려는 사람들 또 그 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지 아니면 숨겨야 되는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영화인데 아무튼 이 영화의 배경이 97년에 있었던 IMF 외환 위기를 담고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변화 발전한 한국 경제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외환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파악하고 한국 경제의 해결 과정들을 탐구한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예요. 1980년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1970년대 후반까지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잘 어떻게든 견뎌내긴 했어요. 석유 파동의 위기가 있긴 했으나 1차 석유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면서 오일머니를 많이 획득하면서 좀 극복했지만 이제 2차 석유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 전두환 정부가 이제 중화학공업에 이제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계속했고 그리고 일부 부실 기업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또 금융시장의 일부를 좀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많은 이제 외국인들 자본이 직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그 위기가 이제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3조 호황이라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세 가지가 낮은 거예요. 세 가지가 낮으면서 호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국제 경기가 이제 유가가 낮고 저유가 그리고 금리도 낮아. 그 은행 금리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달러도 환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 세 가지가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크게 성장하는 계기를 맞게 돼요. 특히 뭐 연평균의 10% 이상이 되는 10%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많이 이게 수출도 많이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자본을 많이 이제 축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좀 기술 집약 산업들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1980년대 후반으로 이제 가게 되면 여러 또 이제 위기가 와요. 뭐 특히나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정권이라든지 계속 있었던 일이긴 한데 특히나 전두환 정부 때 정경유착이 좀 심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정경유착에 따른 비자금 의혹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전두환 정부에게 이제 각종 기업들이 이렇게 막 비자금을 이렇게 주는 이런 일들도 발생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 50비리 청문회 때 많이 이제 드러납니다. 이 사건들이. 그래서 1980년대 말 되면 또 3조 호황도 끝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경기적으로 이제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자, 199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김영삼 정부가 이제 들어서요.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세계화되기 시작해요. 이제 국제적인 약간 개방의 압력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유무역. 그러니까 정부 또는 국가에서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보호무역에서 벗어나서 자유무역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커지게 되는데 그 시장 개방의 압력 속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정부의 역할을 줄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제 무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도 많이 줄여주고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 기업들이 있어요. 공사 같은 그런 기업들 있지? 이런 기업들도 이제 민영화, 이제 사기업화 시키는 거죠. 민영화 시키고 또 복지 예산도 조금 줄여가면서 복지보다는 성장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사상을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사상이 막 퍼질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개방을 하게 돼. 그래서 공기업도 민영화시키고 이제 금융업의 규제도 많이 완화시켜서 은행도 많이 생겨나요. 쌀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이제 수입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농산물도 수입 안 했어요. 우리 농민들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농산물 수입 안 했는데 이제 쌀 빼고 나머지 농산물들은 이제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축산물도 마찬가지죠. 뭐 소고기나 이런 것들도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OECD 들어봤을 거예요.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OECD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하게 돼. 근데 보통 이런 이 기구는 어떤 기구냐면 흔히들 얘기할 때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해요. 선진국들이 많이 가입돼 있는 그런 클럽이다 해서.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 가입하고 나니까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어.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 이 OECD에 가입하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IMF 외환위기 겪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했죠.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우리 아직 선진국 아닌데 선진국이랍시고 막 여기저기 막 중복적으로 투자도 하고 문어발식으로 막 계열사도 넓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요. 어쨌든 이때 OECD 가입도 했었고 또 김영선 정부 임기 말에는 외환위기가 오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지원금을 이제 요청을 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MF 시기 하니까 왠지 뭐 IMF가 뭐 시기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구 이름이에요. 국제기구. 이게 국제적으로 돈을 이제 모아놓은 국제통화기금이야. 그러니까 비상금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 IMF라는 기구에서 비상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한테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는 거야. 달러를.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들한테 IMF에서 돈을 많이 빌려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뭐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 뭐 아르헨티나나 뭐 그리스나 뭐 그다음에 멕시코 같은 이런 나라들에도 IMF에서 국제기금 많이 주고 그러는데 못 받아.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4년 만에 다 갚았어. 다 갚아서 우린 졸업생이에요. IMF 졸업생. 근데 IMF가 돈을 빌려주면서 조건을 다른 거예요. 니네 경제 구조가 너무 방만하다. 너무 거품처럼 막 이렇게 불어나 있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를 좀 컴팩트하게 만들어라. 짜임새 있게. 만들어라 해갖고 요구를 많이 해. 돈을 빌려주면서 요구를 하는 거야. 돈을 빌려주면서. 왜냐면 이 사람들도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 기구도. 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구조 조정을 요청해.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구조를 조정하는데 이 구조 조정하면서 뭘 제일 많이 줄였냐면 사람들을 많이 줄였어. 그래서 해고가 많이 일어나. 해고가. 그래서 뭐 그때부터 나온 말이 명예퇴직, 정리해고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렇게 해고를 시켰으면 회사 안에 인력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부족해진 인력은 뭘로 채우냐면 비정규직으로 이제 채우는 거야. 계약직. 어느 특정 계약의 기간에만 계약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규직보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라의 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개개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어. 매우 힘든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7, 8명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라고 그랬어요. 공무원. 왜냐면 안 잘리고 안정적으로 가니까. 근데 일반 사기업 회사들은 다 그냥 잘리고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또? 요즘 시대에는 또 공무원이 줄었어요. 공무원 되고 싶어요가 많이 줄었어. 왜냐면 이게 얼마 안 돼. 급여가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내가 쪼금이라더라도 많이 벌 수 있는 데를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옮기죠.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는 편이야. 그래서 공무원의 수요가 좀 줄었어요. 네. 김대중 정부로 갈게요. 김대중 정부는 이 외환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에서 외환위기를 일으켜 놓고 정권이 교체가 됐어, 때마침. 그래서 그 외환위기의 책임을 묻고 김영삼 정부가 이제 몰락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야당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됐죠, 이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서 김대중 정부는 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펴요. 근데 국민들도 가만히 있진 않아. 국민들도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을 모읍니다. 금 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큰 행사가 돼 버렸어. 그냥 막 금을 계속 모아. 자기 집에 있는 막 돌반지 막 이런 거 다 내놓고, 그래서 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부실기업이 많이 정리됐고 기업 부채를 좀 감소시킴으로써 경제 상황이 조금 안정화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빌렸던 돈도 조기 상환했고요. 외환 보유고도 증가하면서 외환 위기가 조금씩 이제 감소되었다. 이런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은행들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망하고 해외 기업에 매각되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했어요. 또 특정 사업을 독과점했던 재벌들에게 경제력을 오히려 집중시키는 그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큰 대기업들을 좀 살려야 우리도 중소기업도 살아난다 해가지고 대기업을 좀 많이 지원해주기도 하고, 대량 해고도 많이 일어났어. 아까 정리해고 같은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같은 것도 일어났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면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고용을 안정적으로 해서 정규직을 많이 뽑아야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계속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비정규직이 많이 생기면서 안정적이지 못하게 됐다는 거지. 소득 격차도 점점 심화되게 됐고 하면서 이런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극복하려고도 했으나 그 위기가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이 대기업들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독점을 많이 했거든요. 좀 외환위기 극복하겠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줬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를 하게 돼요. 이제 많은 혜택을 줬던 거를 다시 이제 규제하는 거죠. 독점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시행했으나 많이 힘들었어요. 기득권층들의 반발도 심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별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같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되기도 했고, 여전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는 친기업 정책,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던 그런 정부였는데, 친기업 정책을 많이 추진했으나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또 국제 금융 위기가 있었어요. 뭐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라고, 이때 이제 많이 횡령도 많이 했던 사건이에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융 위기가 굉장히 크게 왔었는데 이때 정말 한번 휘청했죠, 또 한 번.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이 또 크게 발생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려고도 했고 또 창조 경제를 강조하였으나 이게 뭐 크게 이명박 정부하고 다른 면이 없었고 또 잘 추진되지도 않았다는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정부의 공통점이라 하면은 이 재벌들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주었다. 이게 재벌들이 또 다시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과 세금을 많이 줄여줬다. 법인세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내려줌으로써 친기업 정책을 많이 시행했었고, 그러면서 한국 경제에서 재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기업 위주예요, 거의.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지 중소기업에 입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대우나 처우가 너무 다르니까. 대기업에 다 들어가고 싶은 거지. 대기업은 잘 나가고 중소기업들은 그 대기업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기업이 내려주는 하청을 받아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참 상생이 가능한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의문점이 드는 이제 그런 구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이때 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사실 지금은까지도 그렇죠. 지금까지도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막 높게 가지는 않으니까요. 마이너스 성장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소득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되어 갔었다. 자, 그럼 현재의 한국 경제는 어떠한가? 현재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국내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고요. 자유무역 협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체결되면서 무역 규모도 커지고 농축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이제 쌀도 수입하니까요. 쌀도 수입하는 마당에 기업은 점점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고용 안정성은 더욱더 악화되고 비정규직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는 것보다 비정규직을 뽑는 게 자신들의 이익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업들이 이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경향도 생기죠. 이제는 이런 골목상권 같은 거는 그냥 중소기업들이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자기 이익 추구에 눈이 먼 나머지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위협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들의 비난이 매우 커요. 그래서 사실 대기업들이 요즘에는 또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잘 안 들어가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크게 형성이 돼서 이제 경제도 투명하게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가는 경제 민주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균등한 기회 보장, 공정한 경쟁 이거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계 경제 변동과 한국 경제 단원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4-15차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